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각각 대학으로 떠나고 나니 그동안 아이들로 인해 가까이 지내던 몇몇 가족들의 모임이 다소 뜸해진 것도 현실입니다. 아이들 스케줄도 모두 다르고 요새 대학생들은 방학 동안에도 다양한 활동과 썸머스쿨 등으로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예전 자주 모이던 가족들이 한번 뭉치기는 여간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끼리만이라도 한번 만나자고 약속은 하지만 실행의 여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모두 부모 곁을 떠나면서 그동안 자주 만나던 어른들도 좀처럼 모이기 쉽지 않은 현실이면서 그래서 예전 한때가 조금 그립다는 마음도 생깁니다. 오늘의 토픽은 콜로라도 리버, UCLA 랩 스쿨, 가난에서 탈출, 전기 자동차 판매, 그리고 볼룸 댄싱입니다. 미국의 상징 중에 하나인 콜로라도 강. 이 콜로라도 강의 시작은 럭키 산맥의 눈이 녹아내리면서입니다. 마치 큰 동맥같이 강줄기들이 콜로라도주, 와이오밍, 유타, 뉴멕시코주로 흐르는 1400마일이 넘는 길이의 강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난 100년 넘게 미국 남서부 역사의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얻어지는 물은 500만 에이커 농장 지역과 덴버나 LA 같은 대도시의 성장을 가능케 해줬습니다. 4천만 명의 인구에게 식수를 제공했고요. 이렇게 콜로라도 강은 7개 주와 멕시코 북부의 존재와 경제를 가능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지역에서는 강의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서 최근에 강물을 공급하는 럭키 산맥이 점점 줄어들면서 콜로라도 강은 미 서부의 갈증을 책임질 수 없는 실정까지 왔다는 지적입니다. 100년 전 콜로라도 리버 컴팩트가 사인됐는데요. 여러 개 주로 물 공급이 나누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오랫동안 지적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절충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제는 강의 높은 의존도와 또 강물이 줄어드는 현실을 대면하게 만든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 23년 동안 기온 상승과 심각한 가뭄 등으로 콜로라도 강의 물 흐름이 20%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저수지들의 물 레벨은 기록적으로 낮아지면서 물 부족은 매년 더 악화되어 왔죠. 이제는 농장의 물 공급이 줄어들고요. 대도시 주민들 앞마당의 잔디 등 이 물 사용에 적용되는 추가의 제재들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또한 물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골프장 같은 비즈니스들, 이제는 물 공급을 크게 감소될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줄어들 물 공급으로 인해서 어려운 결정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콜로라도 강의 물의 시작인 이 눈으로 덮인 럭키 산맥을 조사하던 연방 공무원 브라이언 도모코스 씨는 전날 내린 5인치 눈을 보면서 이것이 제발 좀 더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지난 봄에 콜로라도 강 북쪽 리버 베이슨의 눈 쌓인 정도는 평균의 86%였습니다. 그리고 7월 말 한여름에 녹아내린 눈으로 인해서 67%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이 지난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번 겨울에 적설량이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저수지 물 레벨을 높이는 데는 이거 하나만으로는 절대 부족한 현실이죠. 그리고 콜로라도 강이 시작되는 점에 이 평균 기온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1970년 이후에 평균 3도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난 1200년 역사 중 가장 건조한 22년 기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온이 높아지다 보면 이 나무 등 많은 식물들이 물의 흡수가 올라가고요. 또 땅에서 더 많은 양의 물이 증발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지난 100년 넘게 콜로라도 강 역사는 최고의 물 컨트롤을 얻겠다는 인간의 엄청난 노력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콜로라도 강은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어떤 종류의 바위라도 다 깎아내면서 흘러내리고 그러면서 그랜드 캐니언을 만들어낸 것이죠. 사실 원주민들은 강과 이곳에서 수천 년 공존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 콜로라도 강의 이름이 스페니쉬로 빨강색이라는 뜻이죠. 1800년대 중반에 백인 정착자들이 콜로라도 강의 방향을 변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바로 부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되고 야망으로 가득 찬 정치가들이나 엔지니어 또 단기간에 부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강의 역사는 영원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1900년대 들어서 물을 움직이는 이리게이션 프로젝트가 들어섰지만 이렇게 초기부터 이미 일부 전문가들은 강에 너무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경고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콜로라도 리버 컴팩트가 사인된 것이 1922년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역시 과학자들은 물이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경고는 그냥 무시되고 말았죠. 이렇게 해서 강물은 주위 여러 개 주로 나누어져 공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1930년대 대공황 기간 동안 후보댐이 건설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글렌 캐니언 댐이 1963년에 건설됐고 그러나 그때 당시 LA 타임즈 컬럼니스트였던 이 마이클 힐직 씨는 댐과 저수지들, 현실보다 사실 물이 아주 풍부하게 모여 있다는 그런 착각을 만들어낸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50여 년 동안 강물은 필요에 따라 엄청나게 전환시켜지면서 한때 펑펑 흘러서 멕시코 바다로 향하던 곳이 이제는 중간중간에 말라 비틀어지고 거친 사막 바람만 부는 곳으로 변해버린 곳도 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저수지에는 풍부한 물이 차 있을 당시였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물 수요를 강물이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더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변화로 인해서 콜로라도 강에 가하는 부담은 커져가기만 했죠. 그리고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서는 강물 수위는 위험할 정도까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들어 10여 년 동안 과학자들은 강물의 감소 이유 중 50%는 바로 기온 상승이라고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남서지역 기후변화는 이런 현상을 초래했고요. 섭씨 1도씩 올라갈 때마다 강물의 흐름은 9%씩 감소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콜로라도 강의 그 물을 흐름은 레이크 파월과 레이크 미드의 레벨 감소를 초래했죠. 100여 년 전에 사인된 물을 나누는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기후 상황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는 것, 이것을 비유했는데요. 마치 은행 계좌에 모자란 밸런스를 두고도 지속적으로 돈을 뺏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파산을 가져온다고 비유했죠. 결국 연방정부가 나섰는데요. 매년 사용하는 물의 200만에서 400만 에이커 피트 또는 15에서 30%를 감소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콜로라도 강물을 이용하는 그 주위의 7개 주정부의 협조를 요구했고요.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연방정부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정부와 워터 에이전시 간의 물 사용 감소를 두고 협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콜로라도 강, 최악 상태에 이르러서 혹독한 가뭄과 기후변화로 강수위는 역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의 상태는 콜로라도 강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양스강, 유럽의 다뉴브나 라인강도 마찬가지 현실입니다. 연구가들은 기후변화, 가뭄과 홍수 등 물 사이클을 더 빠르게 강력하게 변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남부와 서부 지역은 지난 70여 년 동안 가물어 오고 강물 흐름이 최저로 줄어든 결과가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기와 가뭄기가 번갈아 일어나겠지만 결과적으로 콜로라도 강은 장기적인 감소가 앞으로 수십 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절대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앞으로 콜로라도 강의 혜택을 받아오던 주위의 여러 개 주는 미래의 다른 옵션을 궁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지난 수십 년 동안 UCLA의 조용한 캠퍼스 코너에 위치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 이름을 바로 이 Lab School이라고 그러죠. UCLA Lab School인데 이곳은 프리킨더부터 6학년까지 있는 엘리트 학교이죠. 수많은 학생들에게 큰 성장과 최첨단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하던 학교였습니다. 이곳이 이름이 Lab School인 이유가 바로 UCLA의 교육학이 운영하는 이 학교인데요. 이렇게 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해보는 실험실 같은 의미로 학교 이름도 Lab School이라고 정해지고요. 다양한 교육학 전문가들에 의해서 연습을 통한 교육 방식으로 가르치는 곳입니다. 한때 UCLA 교육학 연구가들은 이 교실에 환영되면서 그들 자체 교육적 연구를 실시하게 만들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교 교사들, 일하는 컨디션이며 모든 것이 처참하게 하락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주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교육학 최고 모델을 창조하는 데 그 목표가 있었던 학교 시스템 안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학교 매니지먼트가 이 학교의 최고 중심 목표, 미션인 연구와 커뮤니티에 미치는 아웃리치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관심사에서 학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멀어진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애초 미션과 비전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UCLA Lab School의 독특한 컬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이었는데요. 이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는 그 학생들을 내려주는 드롭오프 장소에서 25명이 넘는 정도의 교사들이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는 이어서 교육학장 사무실로 행진을 벌였죠. 우리 학교를 현 위치에 가져다 준 가장 큰 중심이 흔들린다고 말을 하면서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일어서 싸우는 것밖에 없다고 외쳤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우리는 싸움의 직면에 있다고 구호를 외친 것입니다. 물론 학장실에서는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UCLA 노동 릴레이션스의 직원이 기다리고 있다가 2,000개가 넘는 서명이 담겨진 패티션이 전달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랩스쿨에서 교사 생활을 해왔던 주디스 켄터 씨는 우리 랩스쿨에서 선생님들 스트라이크 할 것이라는 것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변화에도 두려워하는 이 환경에 처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한때 이 학교의 최고 중요한 파트였던 연구, 리서치에 대한 초점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교사들이 지적하면서요. 또 이 학교 플래닝에 들이는 시간이 줄어들고 어떤 클래스에서는 한 명의 교사로만 제한되게 변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이중 언어 커리큘럼을 만들어내던 이 듀얼 랭귀지 티처들에게 주어지던 1년에 $2,000 봉급도 아무 설명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현재 University Council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이 노조 멤버들인 교사들인데요. 이들은 UC 매니지먼트가 그들의 권한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요. 의도적으로 모든 절차를 지연시키고 흥정할 수 있는 권한을 거부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선생님들과 상의 없이 수업 일자 숫자를 늘렸다고도 비난합니다. 교사들을 대변하는 노조 측에서는요. 불공평한 노동 상황을 비난하면서 이것에 대한 시민은 이번 봄에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UCLA 측은 특정 흥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고요.
단지 교사 노조와 협상 중이라고 말을 하면서 조만간 합의점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학교 랩스쿨의 패컬티는 UC 대학 렉처러와 동일한 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 주 계약이 사인되고 난 다음에 학교에 별도 사이드 레터 조건부를 흥정했던 것인데 이런 일은 늘 있어 왔습니다. 지난 2011년, 2014년, 2016년에도 아무 문제 없이 이것이 흥정됐던 것이죠. 그런데 교사 측이 말하는 것은 2022년 사이드 레터를 두고 1월에 학교 측의 흥정을 요구했지만 작년 여름이 될 때까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흥정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또 교사들이 요구한 임금 인상 15%와 학교 측이 제안한 4%는 너무 큰 차이라고 말을 하고요. 현재 크게 뛰어오른 생활비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 학교 측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생활비가 오른 인플레이션에 한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상황은 UCLA 랩스쿨의 교육이 LA 다른 사립학교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인데 이것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캠퍼스는 레드우드로 크게 둘러싸여 있고요. 넓은 초록색 공간에 정원과 흐르는 냇물이 학교 중앙을 뚫고 지나갑니다. 학생들이 퀄리티 높은 교육을 받는 동시에 자연에 대한 감사를 자아내는 것이죠. 430여 명의 재학생이 있고요. 이 나이는 4살에서 12살까지입니다. 다양한 백그라운드에 학교에서 주정부 교육부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는 과목을 습득은 물론이고요. 그들이 흥미로워하고 재미있어하는 토픽에 또 현재 사회에 일어나는 이벤트들, 사회적인 이슈들을 모두 다루는 곳입니다. 이렇게 현재 UC 시스템 안에 다른 학교들이 몇 개 있는데 또 옆에 있는 UCLA Geffen Academy가 있고요. 또 UC 샌디에고에 속해 있는 프리우스 스쿨도 비슷한 사이드 레터를 흥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시위를 벌이는 교사 중 한 명인 제인 파크 씨는 이 학교 졸업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에 동의하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당히 슬픈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 소녀 시절 다니던 학교를 상상하면서 그때는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와 호기심에 가득 찼던 어린 시절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을 자유롭게 배움과 동시에 호기심을 자극했었다고 말합니다. 현재 UCLA 법대 라토야 볼드윈 클라크 교수는 그녀의 10살짜리 아들이 학생이라고 하면서 그의 아들에게 현저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본인의 입장은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교사들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가난함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중 그 대표적으로 한 개가 고등교육을 추구하고 대학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여기저기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대학을 나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인컴 차이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전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요. 사회적으로 불리하고 가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극복하고 탈출하는 방법이 대학 학위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이렇게 확실한 보장이 되던 것이 이제는 거의 믿기 어려운 것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대학을 나오고 더 높은 살러리를 받고 사회적인 위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이제는 예전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대학 교육을 추구하는 과정에
더 험난한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될 이럴 가능성이 마저 생기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결국 대학 가는 것이 가난을 극복하는 해답이 더 이상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미국 정책은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하게 변해왔습니다. 1944년 2차 대전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교육을 장려하면서 내놓은 소위 GI 빌이 있죠. 이것은 그런데 주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백인 남성들, 이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충성한 대가로 얻게 된 것이죠. 모든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부르짖던 시절, 또 이때는 고등교육을 장려하겠다는 의미로 1972년에 펠 그랜트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을 막고자 생긴 것인데요. 돈을 빌리는 것을 막고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서 펠 그랜트를 증가시키지 않고요. 그 대신 학생론, 스튜던트 론을 더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정부 정책은 대학 학자금에 텍스 크레딧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인컴과 세금 비율이 높은 부유층에 큰 도움을 주게 변한 것이죠. 결국 높은 인컴을 얻고자 가져다 준다는 이 대학 교육이 이제는 부를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끝없이 추락하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학을 마치는 것이 점점 더 비싸지고요. 현실에서 멀어지면서 인컴 불균등은 더 악화만 되어가게 변했습니다. 현재 인컴이 낮은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가 대학을 가는 경우에 학생론을 피하는 이유로 4년제 대학보다는 2년제 칼리지를 가는 경우가 더 높습니다. 또 대학 측 차원에서 볼 때 운영면에서 2년제 칼리지는 4년제 대학보다 재정면에서 뒤처집니다. 4년제 대학은 학비도 더 높은 데다가 주정부로부터 할당받는 배당 지원 금액이 한층 더 높은 이유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들어온 80% 학생들 중 이 주어진 시간에 학사 학위를 받는 경우는 45%에 불과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부유층 자녀들의 경우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서도 주위 환경에 한층 더 자유롭고 편안해합니다. 또 풍부한 자원을 갖춘 명성 있는 대학에 들어갈 확률도 더 높으면서 대부분 학생들 4년에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딴 경우에 인컴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학위를 따지 못한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대학을 들어간 학생 중 절반이 6년 만에 학위를 취득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요. 만약 대학 과정에 학생론, 스튜던트 론을 한 경우에는 이것을 갚지 못해 경제적으로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파산 신청까지 이어지는데요. 그중 흑인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대학을 떠난 지 12년 안에 학생론을 디폴트할 가능성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 비율은 백인 학생의 경우 20%보다 2배 이상이고요. 아시안 학생의 11%보다는 무려 4배가 높은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을 탈출하려고 대학 교육에 투자했다가 결과적으로 더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문화에는 흔히 듣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동화 속 같은 이야기죠. 그중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학생의 이야기가 있죠. 주위에 값진 충고를 얻고 헌신적인 교육자를 만나서 풍부한 스칼러십으로 성공한 스토리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인종이나 추가 대학원 교육, 또 여유 있는 가족의 지원 등이 다 빠진 스토리들입니다. 인컴이 낮은 가정의 자녀가 최고 엘리트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나오고 난 다음에 부유층 자녀와 비슷하거나 같은 레벨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숫자의 저인컴 자녀들이 엘리트 유니버시티에 재학합니다. 이렇게 예전처럼 대학 교육이 가져다 주던 가난에서 탈출 기회가 진실이 아닌 현재 시스템이 문제라고 인식하고요. 이제는 절대 가난을 해결해 주는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좀 더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지적이죠. 이럴 때 정부는 이런 불균등을 해결하는데 좀 더 많은 정책을 도입하고요. 이런 불균등은 대학 교육을 한층 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미국인들에게 학생로원 탕감 정책 등 정부 차원의 불균등에 도움을 줄 방법을 궁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학 학위만 취득해서는 가난에서 보장된 탈출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는 과정에 여유가 없는 저인컴 가정의 자녀인 경우에는 론을 얻어서 나아가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위험도까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요새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달리는 전기 자동차 상당히 눈에 자주 띄고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모든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바꾸겠다는 캘리포니아주의 목표가 달성되어 가는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최근에 나온 이 판매 숫자를 보아도 이것이 반영됩니다. 2022년 전기 자동차 판매는 전체의 18.8%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5대 중에 거의 한 대에 해당하는데요. 이 숫자는 1년 전에 12.4%보다 크게 뛰어오른 것이죠. 그리고 2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플러그인 타입을 제외하면 순수한 100% 전기 자동차 판매는 16%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5.8% 판매보다 한층 더 높으면서 캘리포니아가 리더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동안 한 자리 숫자에 머무르던 것에서 큰 성장을 한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에 가서는 가솔린 자동차 세일을 없앤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숫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별로 원치 않는 현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팔린 전기 자동차의 압도적인 비율은 대부분 캘리포니아 평균 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대 전기 자동차 테슬라라는 점입니다. 판매된 전기 자동차의 70% 이상이 테슬라인데요. 이런 현상은 2018년부터 같은 상황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전기 자동차는 이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캐테고리 면에서 럭셔리나 거의 almost 럭셔리 브랜드로 나누어져 있는 자동차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회적 경제적인 요소가 캘리포니아주가 가솔린 자동차에서 탈피해서 100% 전기 자동차화 되는데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2년 가장 많이 팔린 전기 자동차 모델은 이 가장 많이 팔린 가솔린 자동차보다 가격 면에서 더 비쌉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모델 3와 모델 Y가 가장 많이 팔린 것인데요. 최근에 가격을 대폭 할인했다고 해도 모델 3의 경우에는 45,000달러 선이고요. 모델 Y는 54,000달러 이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에 비교해서요. 가장 인기 있게 팔린 가솔린 자동차인 토요타 캠리 가격은 27,000달러 선입니다. 결국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팔린 전기 자동차는 약 17,000달러 이상 더 비싸다는 것이죠. 물론 가격대가 다소 낮은 전기 자동차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쉐볼레 볼트라든지 니산 리프 같은 것은 3만 달러 선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작년에 팔린 숫자가 17,000대에 불과하면서요. 이런 이유는 공급망의 문제, 또 생산 라인의 한계 등 인벤토리가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가격 증가, 실망하는 구매자 등 이런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테슬라와 경쟁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들이 가격이 저렴한 전기 자동차 수요는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아무래도 이것이 새로운 기술인 이유로 대량 생산에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이제는 공급망 문제도 서서히 풀려가고 가격도 이 스티커 프라이스에서 올려 부르는 소위 마크업 피가 사라지거나 내려가면서 상황은 다소 좋아질 전망이긴 합니다. 2022년에 전기자동차 판매 수치들 중 이 포드나 쉐볼레, 또 현대, 기아의 전기자동차 판매는 테슬라 판매에 파고들고 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해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전기자동차 모델들을 내놓으면서 한층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전기자동차들 새 차죠. 이것이 몇 년 안에 중고 마켓에 나오게 되면서 이때쯤 되면 결국 저인컴 사람들 소유가 될 전망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인컴 가정에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야말로 그 매연이나 공기가 질적인 면에서 낮으면서 이런 곳에야 진짜로 전기 자동차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이렇게 이것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과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용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죠. 매연을 뿜지 않는 소위 말하는 제로 에미션 자동차들, 깨끗하고 청결한 공기를 제공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 장점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차를 사고 나면 가솔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저렴하고요. 또 유지비, 메인테넌스 비용이 가솔린 자동차보다 더 낮은 것이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전기 자동차 분포도에 있어서 절대 균등하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작년 세크라멘토 비 분석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주 부유층이 사는 짚코드 지역에 전기 자동차 분포도가 빈곤 지역보다 무려 15배나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불균등 상황을 인지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Clean Vehicle Rebate 프로그램이나 Clean Cars for All 등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현재 불리한 입장에 있는 주민들에게 $9,50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예산과 긴 대기자 명단 등으로 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발표된 연방정부 차원의 Inflation Reduction Act로 전기자동차의 연방 텍스 크레딧은 중상층이나 저인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주정부 차원의 이것을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느 인컴 캐테고리 주민이라도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쉽게 할 수 있고 또 쉽게 얻을 수 있는 재정적 도움, 또 빌딩의 충전소 건설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이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데 답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퀘스천이라고 합니다. 철저하고 강력한 정책, 그리고 이것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운반, 트랜스포테이션으로 인해서 방출되는 가스가 그린하우스 이펙트에 가하는 비율이 절반입니다. 그런 이유로 자동차를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신속하게 전기로 스위치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죠. 그러는 과정에 전기 자동차로 바꿔가는데 절대적으로 부유층에만 집중되는 현 상황은 이 목표 달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번 몬터레이 파크에서 총격 참사는 참 충격적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아시안들에게 인기 높은 사교 볼룸 댄싱 스튜디오라는 점이죠.
이번에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 곳의 이름이 스타 볼룸 댄스 스튜디오입니다. 남가주에 잘 알려진 아시안, 특히 나이가 든 이 중장년층의 사교 장소이면서 언제고 환영받는 휴식처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LA에서 프로페셔널 볼룸 댄서인 마리사 하마모토 씨는 말을 합니다. 이런 볼룸 댄싱은 아시아에서 아주 인기 있다고 하면서요. 소셜 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볼룸 형식은 아시안들이 모여서 사람들도 만나고요.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소, 또 그 안에서 나의 소속감을 느끼고 연결을 재확인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이번에 총격 참사는 그만큼 더 충격적인데요. 이번에 사망자들은 모두 타이완, 중국, 필리핀에서 온 이민자들입니다. 50대에서 60대, 70대 연령층으로 샌프란시스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교수인 유티엔 왕 씨는 본인의 아버님이 70대이신 말레이시아 이민자라고 하면서 총격 장소에 그날 가시려다 누구를 잠시 픽업하느라 참사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하고요. 너무나 안전한 커뮤니티 장소로만 여기던 곳이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믿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볼룸 댄싱은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문화적으로 인기 있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볼룸 댄싱 하면 초창기에는 유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하다가 아시아 문화에서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것을 즐기는 연령층은 다양하고요.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도 볼륨 댄싱 컴피티션이 있고요. 다양한 인종으로 형성된 1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 남가주 서든 캘리포니아의 중장년층 아시아 이민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들 모국의 인기 예술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에 정착하면서 그들 자체 자존심을 나타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분야 전문가가 말하는 것에 의하면 많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민 커뮤니티에서 볼륨 댄스 스튜디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볼륨 댄싱은 이제 우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우리의 의미는 아시안들 뿐만 아니고 모든 이민 커뮤니티를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남가주의 볼륨 댄싱 스튜디오가 여기저기 많지만 이 국제적인 분위기에 아시안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몬터레이 파크 같은 곳에 가장 최대 규모 스튜디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대규모 팬시한 스튜디오들이 부유 지역인 산타모니카나 말리부, 웨스트사이드에 없고 백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벤투라 카운티나 산타바바라 같은 곳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시안들이 빽빽하게 모여 사는 샌게브리얼 밸리의 삼각형 모양의 지역 안에 대규모 댄스 스튜디오가 오렌지 카운티 다 합친 것보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중장년층 아시안 이민자들, 이런 볼륨 댄싱 스튜디오 가는 제일 큰 목적은 엑서사이즈와 소셜라이즈라고 합니다. 이번에 총격이 벌어진 스타 그리고 라일라이 같은 스튜디오는 오후 애프터눈 티 댄스나 이브닝 댄스 파티 등 이 다양한 연령층 댄서들로 북적거립니다. 20세기 들어서 볼륨 댄싱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내 중년층에 아주 인기가 높아지면서 거기다 TV에 나오는 경쟁에 인기 있는 영화들로 인해서 그 인기는 한층 더 자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04년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요. 리처드 기어와 제니퍼 로페즈 또 수잔 서란던이 나온 영화 Shall We Danc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유명했던 1996년 일본 영화 Shall We Dance를 리메이크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리지널 영화는 영화 일본계에서 상을 다 휩쓸었던 영화라고 합니다. 당시 일본에서 볼륨 댄싱 대회는 2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사회적으로 조금 더 자유로운 문화가 자리 잡아가던 시절에 때가 맞아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볼륨 댄싱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인기가 상승했습니다. 필리핀과 모국을 떠나 분산된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이것이 호소된 것이죠. 당시 이것이 얼마나 인기가 높았는지 2000년 초
필리핀 아메리칸들 사이에 돈을 모아가지고요. 비자를 얻어서 마닐라에서부터 댄스 강사를 초빙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가장 최신식 춤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만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2019년에는 20분짜리 다큐멘터리 Walk, Run, Cha-Cha에서는 두 명의 노년층 베트남 피난민 이야기를 그린 것인데요. 오스카 후보에까지 오른 것입니다. 이번 총격이 났던 알함브라의 라일라이 볼륨 스튜디오에 몰입한 내용인데요. 그들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 우리는 엔지니어로 일한다. 풀타임으로 열심히 일하고 은퇴한 여유도 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최소한 4번 정도 댄스 스튜디오에 가서 그룹이나 개인 레슨을 받고요. 하룻밤에 3시간 정도 댄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댄스에 시간을 많이 하려 하는지 궁금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아 예전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6살의 민 보 씨는 재즈 앙상블 헐리우드 핫샷을 운영하는데요. 이번에 사망한 스타 볼룸 댄스의 주인 72세의 밍웨이 마 씨를 잘한다고 말하면서요.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마 씨는 모든 이민자들 댄스를 모두 환영하면서 편안한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너무나 스튜디오에 많은 정성을 쏟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댄스 스튜디오는 커뮤니티를 하나로 묶어줬고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곳에서는 사회적인 위치도 없는 곳 아시안이 소유한 클럽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시안들 중에서도 다양성을 최고로 갖춘 곳이었다고 말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추억이 다 산산조각 났다고 기억합니다. 댄싱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댄싱은 현 상황을 탈피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을 하고요. 이러면서 우리 커뮤니티를 함께 보존하고 다시 일어서자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중장년 아시안 이민자들에게 안락한 휴식처의 사교 장소 역할을 하는 볼룸 댄싱 문화는 생각보다 널리 퍼져 있다는 생각입니다. 같은 아시안이지만 한국 사람에게는 다소 생소한 여가 활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장년층에 아주 인기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불행히도 이런 곳에 총기 참사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특히 이민 온 아시안 중장년이 어려운 이국 생활에 한 번씩 스트레스를 푸는 장소, 또 친구들과 어울리는 장소가 앞으로 더 안전하게 더 많은 안락함을 줄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